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구글 코리아 양찬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개발자를 위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안드로이드 M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디벨로퍼 애드보케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구글에서 만든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비디오도 찍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발표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기술 지원이 필요할 때 파트너분들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이제 조인하기 전에는요,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이제 휴휴휴라고 안드로이드 블로그를 한 2년에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삼성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삼성에서 만든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A에 들어가는 미디어 쉐어 프레임워크, 지금 이제 올쉐어라고 하는데요. 그 올쉐어 쪽 이제 관련 모듈들을 이제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구글에 조인하기 바로 전에는 빙글이라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초기 멤버로 조인해서 빙글 안드로이드 앱 1.0 버전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주로 오래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구글에 조인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관련해서 파트너분들을 만나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 대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먼저 오늘 강연의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많은데 다른 유용한 세션들이 많은데 이제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제 깊숙한 내용을 담는 세션들이 많은데 오늘 제 세션은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고 개발자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자세한 구체적인 구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 다시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유용한 링크들을 다 포함해서 슬라이드를 SK 테크 플래닛 쪽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채널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처음 강연을 들으실 때는 별 부담 없이 쭉 들으시고 나중에 다시 생각나셔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어디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하시면은 공유 드리는 슬라이드를 통해 갖고 다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10월 5일 날 마시멜로가 공개가 됐어요. 말랑말랑 마시멜로가 공개가 됐고 저희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넥서스 5 혹은 넥서스 6 아니면 넥서스 7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내구심을 부리는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 팩토리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셔서 시스템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마시멜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 겁니다. 예,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은 늘 그렇듯이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서 저희가 새로운 넥서스 디바이스들도 소개가 됐는데요. 넥서스 5X, 넥서스 6P 둘 다 아마도 국내에 출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은 그럼 뭐냐, 마시멜로는 왜 만들었냐라고 이제 누군가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린 게 이제 상정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거의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제 폴리싱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L이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점들이 많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많았죠. 이런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아주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M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더 오래 폰을 사용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폰을 사용할 수 있고 더 모든 동작이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중점적으로 기울였습니다.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좋은 점들이죠. 근데 이제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생각이 달라요.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좋긴 한데 사용자들은 이제 신난다, OTA 나왔다, 이제 마시멜로 내 폰이 먹었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개발자분들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올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타겟 API 레벨을 23으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자분들이 타겟을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 같은 거 버전별 시장 점유율을 참고를 하실 테고 아니면 내가 아무리 올리기 싫어도 위에서 올리라고 하면은 올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저희 개발자들의 삶이란 그런 거니까. 그런데 간단히 이제 저희
근거가 될 만한 걸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오늘 이제 캡처해서 올린 건데요. 롤리팝 버전 점유율이 20%를 좀 넘었죠. 한 1년 정도 되니까 롤리팝 점유율이 20%를 넘었는데 아마도 마시멜로우는 이거보다는 좀 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좀 더 잘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위에서 결정나는 건 결정나는 건데 개발자분들 입장에서 알고 계셔야 될 안드로이드 마시멜로우를 내가 대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부분을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그 근거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마시멜로우가 개발자 여러분께 좋은 거, 고칠 거, 그 다음에 좀 무서운 거를 나눠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좋은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죠. 되게 재밌는 그 세련된 API들이 많이 추가됐어요. 세련된 기능들을 굉장히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API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가장 먼저 뭐 지문인식, 지문인식 API가 추가돼서 뭐 핑거프린터 매니저를 이용해서 받아오시면은 뭐 키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어센티케이션 정보를 손쉽게 활용해서 뭐 사인인이라던가 뭐 결제 시 사용자가 별도로 패스워드 같은 걸 치지 않고 바로 등록된 지문을 활용해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23으로 올리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앱 링크라고 이제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딥 링크가 있었어요. 기존 딥 링크를 생각해 보시면은 사용자가 뭐 폰에서 특정 웹사이트의 URL을 터치를 할 때 그 해당 링크를 처리할 수 있는 앱이 여러분의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뭐 사용자가 팝업이 뜨죠. 그래서 어떤 앱을 그러면은 실행할 것이냐 그런 팝업이 뜨는 그런 딥 링크 기능은 이전부터 지원이 됐는데요. 앱 링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특정 URL, 특정 도메인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이 어셉트 링크라는 어떤 그 인증 어센티케이션 여러분의 앱이 맞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정보를 클라우드상에 올려두시면은 앱이 설치될 때 자동으로 그걸 베리피케이션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용자가 여러분의 도메인에 해당되는 링크를 클릭하면은 뭐 별도 팝업 없이 바로 여러분의 앱으로 연결이 되도록 앱 링크 기능을 새롭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팝업을 한번 선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편하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뭐 앱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웹에서 바로 앱으로 어떤 들어오는 유입 비율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꽤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웹에서 아니면 뭐 별도의 다른 앱들에서 여러분 앱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현도 쉽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재밌는 내용은요. 저희가 M을 타겟으로 23을 타겟으로 올리시면요. 여러분의 앱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그 프라이빗 폴더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루에 한 번 정도 꼴로 다 자동으로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자가 앱을 뭐 새로운 폰을 바꾸거나 아니면 앱을 언인스톨 했다가 다시 인스톨하게 되면은 그 백업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시 복원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개발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뭐 앱 데이터를 뭐 백업했다가 다시 리스토어하는 어떤 복잡한 기능들을 하나도 구현하지 않고 뭐 여러분의 추가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하지 않고도 25MB 정도의 데이터는 공짜로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만약에 뭐 특정 파일 같은 경우 어떤 뭐 백업을 저희가 데이터를 임의로 기본적으로 그 프라이빗 폴더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백업해 드리는데요. 뭐 XML 스키마 파일을 이용해 갖고 어떤 폴더에 있는 파일만 백업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정의도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23 타겟에서는 뭐 복잡하게 뭐 백업 솔루션을 구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여러분의 앱이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바꿀 때 기존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던 어떤 그런 환경들을 그대로 손쉽게 복원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개발자분들에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좀 이제 귀찮은 점이기도 한데 저희가 새롭게 이제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새롭게 런타임 권한 모델을 지원을 하면서 기존에는 앱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사용자가 앱을 설치할 때 뭐 특정 앱이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을 필요하면은 사용자에게 이런 권한들을 모두 다 허용하겠습니까라는 권한을 확인하는 팝업이 떴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M 타겟으로 빌드된 앱은 런타임 권한 모델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치 시에는 사용자가 어떤 확인하지 않고도 확인창을 확인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로 앱이 설치가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앱이 업데이트 될 때예요.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앱을 이제 배포를 했는데 버전을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새롭게 추가되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그 자동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 그 새롭게 권한이 추가된 경우에는 앱을 업데이트 받으려면 사용자가 다시 한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갖고 해당 앱을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권한 확인 창을 확인하고 다시 확인을 눌러줘야지만 앱이 업데이트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업데이트를 받는 사용자의 수가 훨씬 적어지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을 유지 보수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안드로이드 타겟을 23으로 하시고 런타임 권한 모델을 적용하시면은 이런 그 사전 동의를 얻는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의 앱이 새로운 권한을 추가해서 업데이트 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바로 자동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재밌는 API, 좀 그 신기한 API인데요. 그 보이스 인터랙션 API도 같이 추가가 됐어요, 이번 앱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갖고 사용자가 여러분의 앱의 특정 기능을 활용할 때 이렇게 대화하듯이 어떤 말을 주고받아서 특정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보이스 인터랙션 기능들을 직접 여러분의 앱에 맞게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API 셋도 함께 추가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그 셀카 앱을 만들었는데 그 셀카 앱을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구글 사진 찍어줘. 그러면 치즈라고 말하세요. 그럼 치즈 하면은 김치 하면은 사진 찍히도록. 이런 굉장히 얼핏 생각할 때는 구현하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안드로이드 앱의 새로운 보이스 인터랙션 API를 활용하시면은 이런 세련된 기능도 굉장히 손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겟을 23으로 올리신다면은.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기능은 다이렉트 쉐어 기능이에요. 이거는 기존의 공유하기 기능 있잖아요. 공유하기. 해서 여러분의 앱에 어떤 특정 콘텐츠를 다른 앱을 통해로 공유를 많이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메신저 앱이나 구글 플러스 같은 앱으로 특정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이렉트 쉐어 같은 경우는 특정 콘텐츠를 특정 앱으로 공유를 할 때 특정 사용자에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여러분들의 앱이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메신저 앱이라면은 다이렉트 쉐어 기능을 구현을 해 놓으면은 사용자가 만약에 내가 어떤 사진 공유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기존에는 어떤 앱을 통해서 해당 사진을 공유할지를 선택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사진을 어떤 앱을 통해 어떤 사용자에게 공유하겠다까지 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사진 공유하기를 하면은 공유하기 위한 특정 대상 앱을 실행한 다음에 사용자가 대상 앱 내에서 어떤 사용자에게 공유할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어떤 사용자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스텝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앱들, 메일 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이 이미 해당 기능을 구현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새로운 기능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겟을 23으로 올리시면은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조금 약간 우울한 얘기. 그래서 만약에 23으로 그러면 이런 새로운 기능이 정말 좋다. 우리 앱의 어떤 UX에 꼭 맞는 이야기다. 아니면은 우리는 죽으나 사나 어쨌든 올려야 되니까 앱 타겟을 23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다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타겟을 23으로 올렸을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여러분의 앱에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런타임 권한 쪽에서 많은 수정이 필요하세요. 사실 그래서 런타임 권한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기존에는 설치 시에 권한을 받으면은 그걸로 끝이었는데 지금은 설치할 때는 권한을 하나도 받지 않고요. 사용자가 앱을 실행할 때 여러분들의 앱 내에서 직접 권한 여부를 판단해서 권한을 요청하거나 제거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정되어야 될 플로우를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앱 내에서 먼저 권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왜 이 권한이 필요한지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권한을 함부로 주진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권한 요청, request permissions라는 API를 이용해서 권한 요청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 상에서 이 팝업이 뜹니다. 이런 다이얼로그 권한 확인을 위한 팝업이 뜨고요. 그러면은 이 사용자가 이 해당 권한을 수락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콜백으로 날라와요. 그래서 액티비티 컴팩트에 콜백으로 날라오면은 해당 콜백을 확인하셔서 사용자가 권한을 수락했구나 아니면 수락하지 않았구나에 따라서 그걸 확인하시고 그 앱 다음 단계의 어떤 작업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다 앱 플로우가 구현되어 있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앱이 뭐 다양한 권한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타겟을 23으로 올리시면은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하시면은 다 시큐리티 익셉션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모든 권한에 대해서 다 이렇게 런타임 퍼미션 모델을 적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데인저러스 레벨이라고 해서 사용자의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API들에 대해서만 어떤 그런 권한, 데인저러스 레벨의 권한에 대해서만 이 런타임 권한 모델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모든 앱들이 거의 다 사용하는 인터넷 퍼미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니페스트 상의 선언만 하시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컨택트라든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런타임 권한 모델을 따르셔야 되고요. 이 권한 모델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UX 쪽으로도 많은 부분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만약 필요한 경우.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저희가 많이 디자인에 신경을 쓰죠. 그래서 저희 구글 디자인 사이트 가보시면요, 구글이 제안하는 퍼미션을 요청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어떤 디자인 패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 사용자에게 권한을 요청하는 거는 자기가 이성에게 데이트를 요청하는 것과 비슷하다. 너무 들이대도 안 되고 너무 빼도 안 되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을 잘 해갖고 권한을 요청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권한 쪽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런타임 권한 모델 외에 기존에는 시스템 권한이 아니었는데 플랫 시스템 권한으로 변경된 권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개발자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 얼랏 윈도우라고, 다른 앱 위에 내가 기존에 내 앱이 실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앱 위에 어떤 화면을 윈도우를 잡아서 이제 화면을 그리는 데 필요한 권한이 있고요. 아니면 시스템 설정을 갈아엎을 수 있는 라이트 세팅 권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권한 모두 만약에 타겟을 23으로 올리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 퍼미션 레벨이 시그니처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면요, 앱 설정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른 앱 위에 그리기, 시스템 설정 수정이라는 앱 설정 항목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당 앱에 이런 권한을 부여해야지만 이런 시스템 얼랏 윈도우나 라이트 세팅 권한이 필요한 API들을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문서를 살펴보시면요, 이러한 옵션 화면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인텐트가 새롭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특정 인텐트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플로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앱이 위에다가 다른 시스템 얼랏 윈도우 권한이 필요해서 다른 앱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먼저 해당 권한이 23 타겟을 올리신다면은 먼저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했던 인텐트를 이용해서 이 설정 액티비티로 사용자를 안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주면은 부여하면 기존처럼 동작하면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은 이 시스템 얼럿 윈도우나 라이트 세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도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23으로 올려서 컴파일 SDK를 23 버전을 올리시면 이 부분도 많이 놀라실 텐데요. 아파치 HTTP 클라이언트가 삭제됐어요. 아파치 HTTP 클라이언트 패키지가 다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뭐냐면요, 사실 이 아파치 HTTP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2.3 진저브레드 시절부터 저희가 가능하면 사용하시지 말고 HTTP URL 커넥션을 사용해 달라고 제안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예 컴파일 SDK에선 빠졌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여전히 HTTP URL 커넥션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HTTP URL 커넥션에 다양한 오픈소스들, 구글에서 만든 발리라던가 아니면 OK HTTP 같은 좋은 훌륭한 오픈소스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아파치 HTTP 클라이언트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build.grad 파일에 컴파일 이존성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시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거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컴파일 타겟을 올렸을 때 빌드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클립스 ADT 지원은 이제 종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전히
안드로이드 마시멜로 타겟으로 앱을 만드실 때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이클립스 사용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린 기본 다큐먼트나 여러 가지 샘플 파일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내용 리소스들이 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ADT를 지원하기 위한 이클립스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은 이제 더 이상 저희 구글에서는 뭐 안내를 드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다음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번 1.4로 버전이 이제 판올림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벡터 드러블이라든가 테마 에디터라든가 그래들의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불만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그래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클립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1.4로 버전업해서 옮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의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거의 큰 변경 없이 진짜 웬만큼 복잡한 그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이야 그냥 원클릭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옮겨오실 수 있습니다.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에서 임포트를 하실 때 기존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임포트하겠다고 메뉴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더 골치 아픈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만약에 이제 타겟 23을 올렸는데 갑자기 기존에 멀쩡하게 잘 사용하시던 SO 파일이 로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런타임상에 DL 오픈 뭐 3, 5, 6가 나면서 이 경우 왜 그러냐면요.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는데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컴파일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텍스트 릴로케이션스 방식으로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더 이상 M 타겟에서는 보안상의 이슈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23으로 타겟을 올렸더니 SO 파일이 안 읽힌다. 놀라지 마시고요. 그 해당 SO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컴파일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fpic 옵션을 활용해서 SO 파일을 다시 컴파일 하신 다음에 로드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나 뭐 로케이션이나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스캔 같은 기능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스캔을 통해 갖고 내 주변에 어떤 디바이스, 어떤 AP들이 있는지, 어떤 블루투스 디바이스들이 있는지 알면은 그걸 통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구글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스캔 같은 기능을 활용하시려면은 로케이션 권한이 있어야지만 해당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그 와이파이 블루투스 스캔을 앱 내에서 직접 활용하고 계시다면은 그 안드로이드 이번에 타겟을 23으로 올리시면은 로케이션 권한도 추가로 선언해서 사용자에게 권한을 받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약간 이제 말씀드리기 조금 난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웬만하면 다 다큐먼트 중요한 동작 비헤이버 체인지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문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소리 없이 사라진 API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컴파일 하시다 뭔가 좀 에러가 난다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뭐 대표적으로 브라우저 북마크라든가 노티피케이션에 뭐 set last event info 이런 API들이 뭐 좀 디프리시트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것들이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안드로이드 API 디퍼런스 리포트라고 저희가 그 API 디퍼런스를 정리해 놓은 그 문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고 API가 사라졌구나 하시면은 대개의 경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다른 API로 살짝만 코드를 변경해 주시면은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타겟을 23으로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새로운 API들에 대해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겟 레벨을 23으로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M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타겟을 올리나 안 올리나 상관없이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나 안 올리나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이제 진짜 마시멜로가 출시가 된 거예요.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L보다는 저희가 파급되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배터리가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해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앱을 마시멜로에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앱이 마시멜로에서 잘 동작하고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선행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안드로이드 개발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요. 그 안드로이드 M에서도 기존 앱은 당연히 잘 돌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안드로이드 개발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늘 그렇게 행복한 어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코리아에서 기존에 안드로이드 M 개발자 프리뷰 버전이 출시된 이후 안드로이드 M 테스트 랩이라고 해서 개발자분들을 모셔다가 직접 안드로이드 M 디바이스 상에서 개발자분들이 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7번에 걸쳐서. 그랬을 때 그 100개 정도의 앱이 테스트가 됐는데요. 60개 정도의 앱은 별 문제 없이 잘 돌았어요. 네, 60개 정도는 이제 별 문제 없이 잘 돌았습니다. 40개는 아쉽지만 잘 돌지 않고 약간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앱이 어느 부분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직 마시멜로에서 테스트를 안 해보셨다면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게 나는 타겟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왜 타겟을 안 올려도 문제가 되느냐? 하이 호환 제대로 보장돼야 되는 게 아니냐? 물으신다면은 그 몇 가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오픈 SSL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픈 SSL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안드로이드에서 하이 호환성을 말씀드릴 때 어떤 안드로이드 플랫폼 API 단의 하이 호환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아랫단, 네이티브 단에서 포함되고 있는 SO 파일이나 저희 공식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 문서에서 나오지 않는 API들이 아닌 다른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는 하이 호환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런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는 오픈 SSL 라이브러리들이 플랫폼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자분들은 네이티브 NDK 상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는 당연히 이런 립크립토 SO 파일 같은 게 당연히 있겠지 하고 이런 파일들을 그냥 읽어서 어떤 기능을 암호화 기능 같은 걸 구현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이 호환을 보장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M에서 오픈 SSL에서 보링 SSL 라이브로 바뀌면서 이런 기존의 오픈 SSL 관련해서 포함됐던 모든 SO 파일들이 다 플랫폼에서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앱이 그 NDK 네이티브 상에서 오픈 SSL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갖고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고 계신다면은 앱이 실행하자마자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앱을 타겟으로 올리든 아니든 관계없이. 저희가 봤을 때 한 7% 정도의 앱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 M 타겟 관계없이 마시멜로 상에서 앱을 돌렸을 때 바로 죽는다 하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들 네이티브 단에서 이 사라진 SO 파일들을 참조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안드로이드 마시멜로 버전에서 저희가 가장 그 사용자 분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한 기능이 바로 이 도즈랑 앱 스탠바이 모드인데요. 이 두 가지는 그 사용자들의 실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드로이드 마시멜로 모든 안드로이드 마시멜로 디바이스는 다 이 도즈랑 앱 스탠바이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해당 앱이 이게 그 디바이스적으로 그러니까 플랫폼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앱이 M을 타겟으로 개발이 됐든 아니면 기존 앱이든 관계없이 다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도즈 모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도즈 모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용자가 충전하는 걸 까먹고 폰을 침대 옆에 던져놓고 잠들었을 때 그 해당 폰이 사용하는 그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충전 중이 아니고 스크린이 꺼져 있고 디바이스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한 그런 상태로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은 디바이스가 잠이 듭니다. 아주 깊게 잠이 들어요. 아주 깊게 잠이 들어갔고, 이 디바이스가 도즈 모드에 빠지게 되면은 그 디바이스 내 모든 앱은 그 화이트리스트에 되어 있는 일부 앱을 제외한 모든 앱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와이파이, 데이터 네트워크 다 사용할 수 없고요. 웨이크락을 잡아서 디바이스를 안 잠들게 어떻게 눈꺼풀을 뒤집어 보려고 하셔도 안 돼요. 웨이크락이 다 무시되고요. 알람 매니저, 잡 스케줄러, 싱크 어댑터 같이 어떤 작업을 미리 예약을 걸어둘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약된 작업들이 다 도즈 모드가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앱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앱이 알람 매니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서드파티 푸시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시면서
정확한 시간에 특정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면은 도주 모드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면은 지금 당장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대표적으로 알람 앱을 생각을 해보세요. 알람 앱의 어떤 가장 큰 첫 번째 임무는 뭔가요? 내가 7시에 알람을 세팅해 놓으면 7시에 알람이 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람 앱을 만들면서 알람 매니저를 활용해서 7시, 지금 시간이 몇 시니까 10시간 후에 알람이 울려라고 세팅을 해 놓으면은 사용자가 만약에 배터리 충전하는 걸 까먹었으면은 알람이 안 울릴 겁니다. 왜냐면 폰이 그 도주 모드에 빠질 테니까. 그러면 제때에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알람 앱을 사용자들이 사랑해 주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엣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역으로 말씀드려서 만약 내가 게임 앱이에요. 무슨 게임 앱인데 내가 광고성 푸시를 보내는데 광고성 푸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잠자고 있을 동안 굳이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광고 푸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실제 시간이 지연돼도 되죠. 사용자가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폰을 잡고 들어서 화면을 켜는 순간에 도주 모드가 끝날 거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이 도주 모드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예로 말씀드린 알람 앱이나 채팅 앱 같이 정확한 시간에 특정 작업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 있으시면은 도주 모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지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주 모드를 위해서 새로운 API들이 많이 추가됐어요. set alarm clock, set and allow while idle, set eject and allow while idle, 기타 등등 여러 가지 API들이 많이 추가됐는데요. 사용하시면은 역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API들 새롭게 추가된 API를 활용하시지 않으면은 기존의 어떤 알람 매니저의 API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면은 도주에서 다 씹힙니다. 다 지원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API들이 다 API 레벨이 당연히 높겠죠. set 알람 클락 같은 경우는 API 레벨이 21이고 나머지 같은 것들은 다 API 레벨이 23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람 매니저나 이런 도주 모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앱의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냥 타겟을 23으로 올려야 될 것을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API들을 활용하지 않고는 도주 모드에 올바르게 대응하시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앱이 사용자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앱이 사용자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GCM 하이 프라이어리티 메시지 같은 어떤 또 다른 방법이나 특정 앱을 화이트리스트에 넣는 이런 것들도 이런 몇 가지 다른 이제 대안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 최적화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앱 스탠바이 모드인데요.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앱을 앱 스탠바이 모드에 넣어놓고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앱인 경우에는 네트워크나 백그라운드 잡을 좀 제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려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앱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앱을 실행하거나 포그라운드 상에 백 프로세스가 존재하거나 포그라운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위젯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냥 다른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이 여러분들 앱에 서비스 바인딩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알림을 보내갖고 사용자에게 어떤 알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은 앱 스탠바이 모드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도한 거는 명백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정말로 사용하지 않는 앱, 오랫동안 정말로 사용하지 않는 앱의 경우에만 앱 스탠바이 모드 목록에 넣는 게 저희의 어떤 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앱들은 거의 사용자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앱들이 배터리를 낭비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네트워크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늘 그렇듯이 저의 의도는 그렇지만 꼭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앱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좀 앱의 성격이 나는 좀 애매하다 한 경우에는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큐멘트 보시면은 어떻게 앱 스탠바이 모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더 런타임 권한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만일 여러분의 앱이 타겟을 M으로 올리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앱의 권한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임의로. 이렇게 되면은 런타임 권한 레거시 모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시큐리티 익셉션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시큐리티 익셉션이 나진 않는데 API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는
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로 들어서 뭐 한국의 개발자분들이 많은 분 사용하시는 권한이 이제 뭐 폰이나 저장 공간에 관련된 이제 퍼미션들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굳이 그 권한을 끄지 말라고 저희가 이제 경고 팝업을 띄워요. 이 해당 앱은 보시면은 이 앱은 안드로이드 이전 버전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권한이 거부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권한을 제거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앱에서 특정 API, 특정 권한이 필요한 API를 호출하는 경우에 시큐리티 익셉션이 나진 않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 라인 넘버를 예를 들어서 라인 1 넘버 API를 호출하면은 마치 싱카드가 없는 것처럼 널 값이 온다던가 이런 레거시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혹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앱이 갑자기 종료된다던가 이런 부분은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핸들할 수 있도록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몇 가지 API들이 추가됐거든요. 특히 뭐 퍼미션 체커 쪽 보시면은 특정 권한을 여러분들 앱이 진짜 갖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디시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런타임 퍼미션을 구현하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바로 앱을 죽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퍼미션 체크를 통해서 해당 앱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줄 수는 있겠죠. 너가 지금 이 권한을 빼놨기 때문에 우리 앱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거다. 권한 다시 켜달라라고 안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아까 처음에 타겟을 23으로 올릴 때 주의하셔야 될 점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로케이션 권한이 있어야지만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스캔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존 앱들, 타겟이 23이 아닌 기존 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포그라운드 상에서 해당 앱이 돌 때는 와이파이 스캔 결과가 제대로 나와요. 정상적으로. 로케이션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백그라운드 상에서는 로케이션 권한이 없으면은 타겟을 23으로 올리지 않다 하더라도 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와이파이 스캔이나 블루투스 스캔 했을 때 스캔 리저트를 보시면은 리스트가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상에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스캔을 통해서 어떤 주변 디바이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코어한 기능을 수행하는 앱이라면은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로 항목으로 나눠서 제가 안드로이드 M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안드로이드 M으로 타겟을 올리시면은 활용하실 수 있는 멋진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약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M을 타겟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을 타겟을 올리나 안 올리나 관계없이 사용자들이 M 단말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겪게 될 수 있는 무서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M이 어쨌든 출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다양한 주변 환경을 고려하셔서 M 대응을 언제 시작할지 어떤 수준으로 M 대응을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결정을 하시는데 제 발표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한 리소스들이 있거든요.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당 슬라이드의 내용은 다 잘 정리를 해갖고 공유를 드릴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세션이 끝나면 바로 제가 이제 오피스 아워를 저쪽 반대편 방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 이따가 오피스 아워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